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나 기업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내 편인데. 과거로의 핵이나 다름이 없다.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수안본부 수사가 간다는 것은 경찰청을 없앤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기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답을 피했던 윤 대통령은 불과 하루 뒤 좀 다른 말을 했는데요. 그럼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현 법무장관인 한동훈 3차장 검사.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면은 법무장관의 제안을 받아 대통령이 결정하는 절차인데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주역들이 그를 풀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민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됐지만 작년 말 풀려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사면에 부정적이었지만 결국 임기 말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탄압의 장본인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김영삼 정부에서 처벌과 사면 모두 이뤄졌죠.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도 사면에 동의했다는데요. 다름 아닌 국민 통합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국민 통합. 우리 헌정사에서 사면 논의가 시작되면 을에 따라 붙는 명분입니다. 특히 감옥에 간 전직 대통령들을 풀어줄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구실인데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불붙기 시작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도 그렇습니다. 2달 뒤 광복절을 맞아 대통합 특별 사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 짓고 감옥 간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일찍 풀어주면 정말 통합에 도움이 될까요? TV에서 언제 보니 몸도 많이 안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사면시켜드렸으면 좋겠어요, 100%.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좀 더 큰 게 현실입니다. 지난달 초 MBC 여론조사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 찬성은 38%, 반대는 54%였습니다. 최근 분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기관 4곳이 공동으로 조사했더니 찬성 37%, 반대 54%였습니다. 사면해주면 또 제2의, 제3의 대통령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죄를 지을 것 같아요. 17년을 받았는데 아직 2년밖에 안 살았는데 벌써 사면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가 싶어서요.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도 사면은 강행되곤 했습니다.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주기적으로 당연히 사면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사면의 본질에 부합되는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사면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다. 이 형벌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주거나 상실된 자격을 되찾아주는 게 사면인데요. 그래서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면과 복권, 감형까지 법조계에선 모두 사면으로 통합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범죄의 종류를 골라 해당 범죄자를 모두 구제해주는 게 일반 사면입니다. 예컨대 생계형 음주운전 전과자 일괄 사면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회 과반 동의가 필수여서 잘 안 하죠. 지금까지 겨우 7차례, 그것도 1995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보통 사면을 얘기할 때 시끄러워지는 건 특별 사면이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밀어붙일 수 있는 대통령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범죄자 개개인을 찍어서 대통령만 결정하면 가능하니까 뒷말을 낳을 때가 많습니다. 헌법이나 사면법 어디에도 사면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면을 해도 된다. 이런 경우는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사면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용될 소지가 많은 거죠. 우리나라의 사면 제도는 헌법 79조로 명시돼 있습니다. 1948년 헌법을 만들 때부터 들어간 조항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정부 수립 이후 모든 사면 기록을 뒤져봤는데요. 지금까지 이뤄진 사면은 108차례, 대상자는 300만 명이 넘습니다. 저희는 이 가운데 언론 보도 등으로 주목도가 높았던 1,200명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정치인이 29%로 가장 많았고 기업인이 22%, 고위공직자가 19%였는데요. 이들 중 2번 넘게 사면 혜택을 받은 사람이 160명, 3번 이상도 36명이나 됩니다. 사면이나 복권, 감형 등을 6번이나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역대 최다인데요.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하다 수차례 옥고를 치렀던 고 문익환 목사. 나 지금 여섯 번째 석방인데 번번이 이런 겁니다. 내 석방을 기뻐하면서도 부러워하는 그 자소자들을 뒤에다 남겨놓고 나온다고 하는 게 그렇게 번번이 가슴이 무거워요.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옥중 메모로 세상에 알린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도 이 사면 복권만 6번 받았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뭐 국가보안법, 방공법, 무슨 긴급조치, 뭐 이런 독재법에 얽혀서 감옥살이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민주화 된 후에 사면을 하는 거예요. 주로 권위주의 정권이나 군사 독재에 맞서다 전과자 신세가 된 사람들을 뒤늦게나마 구제한 경우인데요. 사법부 판단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사면의 원래 취지니까 이런 경우는 사면이 필요하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 사면은 14번 단행됐습니다. 의도를 헤아리기 어려운 새해맞이 특사, 국경일 특사, 심지어 이 대통령 팔순맞이 특사가 등장하는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한국전쟁 중 죄 없는 주민 700여 명이 살해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주범들까지 포함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땐 재임 기간만큼이나 사면도 가장 많았습니다. 25번, 주로 군인들과 자유당 시절 정치인들이 혜택을 받는데요.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 헌법 공포를 기념한다며 특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5.16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사에 은전을 베풀었는데 정치범 71명과 모범수 1,557명, 자책과 참여의 감방에서 풀려나와 재생의 길을 더듬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땐 대통령 취임 기념뿐 아니라 취임 1주년이다, 3주년이다 이러면서 기념 우표 발행하듯 사면을 했는데요. 이 비리가 드러난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이 사면으로 많이 풀려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측근 봐주기 사면은 역설적이게도 문민정부 들어 더 심해졌습니다. 이전 정권에선 힘있고 빽있는 측근들이 잘못을 해도 처벌할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하지만 민주화 이후 이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식으로 빼준 겁니다. 사면이라는 게 사법권 독립의 본질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3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1심, 2심, 3심이 있고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 혹은 각 신급에서 우리 법원이 너는 잘못됐다라고 실정법 위반이라고 확정된 그 사건을 뒤집어 엎는 거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 시절 손꼽히는 측근 서석재 전 의원은요. 보궐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죠. 집행유예니까 감옥도 안 간 건데 채 1년도 안 돼 사면됐습니다. 대규모 성탄절 특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서석재 전 의원은 지난 89년 동해시 보궐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1월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방금 1년도 안 된 사면은 좀 심하다 이 말씀 드렸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확정 판결 뒤 몇 달 안에 풀려나는 건 부지기수고요. 초스피드 사면들도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한전 사장에게 뇌물을 줘 징역형을 받았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사면까지 불과 일주일 걸렸고요.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임동원, 신건 두 사람은 불법 감청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처벌됐는데 겨우 5일 만에 사면됐습니다. 이때는 재판을 했던 판사도 참기 어려웠는지 법은 왜 있고 재판은 뭐하러 하냐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재판 한 번 안 받고 사면된 일도 있었습니다. 고 박태준 전 국무총리 포항제철 회장 시절 협력업체로부터 뇌물 39억 원을 받아서 김영삼 정부 때 기소됐다가 8.15 특사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지간한 범인들은 꿈도 못 꿀 오직 한 분을 위한 특사도 있었는데요. 바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었습니다. 수백억 원대 세금 포탈과 배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넉 달 만에 사면됐습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에 나서달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심기일전에서 국제 스포츠계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고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벌 총수들이 얼마나 빨리 용서받는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수 32명의 사면 41건을 분석해봤더니 형 확정 이후 사면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444일, 1년 3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가뜩이나 재벌 총수들에겐 감옥에 안 가도 되는 최대 형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자주 선고되는데요. 그래서 3-5 법칙이란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1년 정도면 사면된다까지 덧붙여서 3-5-1 법칙으로 불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CJ 이재현 회장은 25일, 부영 이중근 회장 49일, 현대차 정몽구 회장 73일, SK 최태원 회장은 78일 만에 사면됐습니다. 재벌 총수들 풀어줄 때 꼭 따라붙는 말, 바로 경제 살리기인데요. 총수를 처벌하면 기업 성과가 떨어져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사실일까요? 한 경제연구소가 35개 대기업과 계열사 319곳을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재벌 총수에게 실형이 선고된 전후 한 달 동안 주가는 0.6% 하락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집행유예가 나오면 주가가 1.4% 내려갔는데요. 이 총수의 처벌과 기업 성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기업 총수들이 이제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도 그 이후까지 쭉 현재까지 보면 기업들은 계속 성장은 했고요. 다각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전반의 총 자산 매출들은 월등히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시장에서는 이제 총수가 구속됐을 때 기업 가치도 올라간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오히려 도덕적 해이만 부추긴 재벌 사면도 있었습니다. 기껏 풀어줬더니 나와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바로 한화 김승현 회장입니다. 1994년에 회사 돈으로 해외 주택을 사들였다가 1년 반 만에 특별 사면됐었죠. 그런데 2007년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보복폭행 사건으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김승현 회장은 이때도 1년 만에 사면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하기 힘든 특혜죠. 우리 역사에서 사면 제도는 삼국 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왕 마음대로 죄인을 풀어준다. 이 절대적 권력의 오랜 상징이었죠. 그런 관행이 현대 민주공화정에서도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어지간한 나라들은 이 나름의 견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과 핀란드는 사면 때 반드시 이 법원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요. 스위스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사면권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형량의 최소 3분의 1을 복역해야 특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견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에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 대상자가 수백, 수천 명씩 되니까 사실상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직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맨 앞쪽에 배치돼 있고
뒤에는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페이지 넘길 시간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내도 묵살되기 일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천신일 세종나무 여행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2013년 사면심사위에서 이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그냥 묻혔다고 합니다. 분명히 반대한다라는 걸 표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그때는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회의 기록 공개도 5년이나 금지되다 보니 어떤 이유로 사면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온갖 민주화위에서의 통제 경험들을 보면 내부 통제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내부 인원이 아니라 외부 인원으로 채워진다가 아니라 추천, 선임 이런 모든 것들이 내부적인 관여 없이 이렇게 돼야지만 이 외부적인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사면 남용을 막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40번 넘게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듣는 사면심사위원회 설치 외에 무관심 속에 모두 폐기됐습니다.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대통령의 사면권. 그저 헌법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온 대표적 불공정과 몰상식일지 모릅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집무실까지 옮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109번째 사면 앞에 서 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에 의한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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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들이 직접 시위를 한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반발입니다. 전국 경찰서에 현수막이 나붙고 곳곳에서 1인 시위가 벌어집니다. 경찰의 이 같은 집단 행동, 좀 낯선 풍경인데요. 경찰은 왜 이제 막 출범한 정부와 정면 충돌하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행정안전부에 경찰 관리 조직을 신설하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를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을 쥐고 흔드는 조직으로 군림할 거라는 이른바 경찰국. 우려가 현실이 되자 경찰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장인 경찰청장부터 말단 경찰관들까지 한 목소리로 정부를 성토합니다. 자민의 권고안은 과거로의 핵이나 다름이 없다.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자문위의 발표 직후 시도 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몇몇 간부는 행안부 장관 탄핵까지 언급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엔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경찰법 정신에 비춰 우려가 적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 역사적 교훈이란 표현, 이거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경찰은 전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근무지에서 하고 있지만 특이한 시위 장소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서울 남영동의 민주인권기념관인데요. 1976년 지어진 이 건물은 옛 경찰 조직인 치안본부의 대공분실이었습니다. 민주화 운동가나 반독재 인사들을 끌고 와 고문하던 시설이었는데요. 지난 1985년이었죠. 민주화의 대부로 불렸던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여기서 고문기술자 이근항 경감에게 한 달 가까이 고문을 당한 게 알려져 그 끔찍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2년 뒤인 1987년에는 이 건물 5층에서 숨진 대학생 한 명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 군이었습니다. 물고문 도중 목숨을 잃었는데요. 당시 치안본부는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황당한 해명으로 분노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이때만 해도 경찰청이란 독립된 조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저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로 존재했습니다. 대통령, 내무부 장관, 치안본부장이 수직으로 연결되는 구조였죠. 따라서 독재 정권의 홍위병 노릇에 급급했던 경찰의 흑역사이기도 합니다. 내무부 장관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권력청 내부의 어떤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치안본부장에게 지시하고 이제 그런 명령을 받는 치안본부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거나 전문가로서의 판단 뭐 이런 것들을 의견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찰이 실제로 이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제 통제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이제 가능했던 거죠. 박종철 열사의 희생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었지만 경찰 개혁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991년 치안본부가 내무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고 정부 조직법상 내무부 장관의 업무에서도 치안이라는 항목이 삭제됩니다. 그 대신 경찰을 외부에서 감독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도 갖고 경찰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권도 행사합니다. 1991년에 이제 경찰법을 만들 당시의 전국 상황이 여소야대였습니다. 때문에 집권 여당이 정치적인 그 어떤 뭐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제 영향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그런 장치로 경찰청을 행안부의 소속으로는 2대 외청으로 두면서 이처럼 어렵게 확보한 정치적 독립성이 30여 년 만에 다시 무너질 거란 우려가 경찰 조직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외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전담 조직 없이 보고만 받는 형태로 수행돼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요. 한마디로 50 이전의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찰이 부끄러웠던 과거를 상징하는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시위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그 경찰관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사죄를 하는 그런 느낌의 장소거든요. 역사적으로 87년도에 그 고문치사 사건으로 박종철 학생의 그때 당시에 저희 그 경찰은 정부의 그 사실 하수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경찰의 독립성은 국민이 싸워 얻은 민주화의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 스스로는 그동안 무슨 노력을 해왔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그러면 얼마나 스스로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어떤 사건 처리나 경찰 행정 행사에 있어서 공정한 그런 수사와 행정을 하려고 노력해 왔는가? 거의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기억하시나요? 18대 대선 직전이었던 2012년 12월 11일이었죠. 국정원 직원이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다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들통이 났는데요. 겨우 닷새 뒤인 16일, 그러니까 투표를 고작 사흘 앞두고 경찰이 부랴부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났죠. 그러자 경찰은 한 달 뒤 댓글 흔적이 발견됐다며 기존 결과를 슬그머니 뒤집었습니다.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 개입은 이후 법정에서 사실로 드러났죠. 증거로 인정된 것만 따져도 트윗 약 30만 회,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은 2천여 건이나 됩니다. 이번에는 택시 안에서 찍힌 블랙박스 한 장면 볼까요?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남성,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0년 11월엔 법무부 간부 출신의 변호사 신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초대 공수처장 하마평에 오르내릴 정도로 실세 대접을 받던 때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단순 폭행이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 다음 달 이 변호사는 법무차관이 됐는데요. 이후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서울경찰청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 차관은 운전자 폭행 혐의,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관에게는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처음에 종결했던 게 봐주기 수사는 아니었다고 했네요. 이 전 차관과 당시 서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총 8,000여 건을 분석하였으며 모든 대상자는 외압 청탁 영향 행사에 대해서 그런 사실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집회 시위를 다루는데도 정권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쌀 수매가를 인상해달라는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경찰은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68살 백남기 농민이 이 물대포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졌고 1년 뒤 끝내 숨졌는데요. 2020년 헌법재판소는 물대포 직사에 대해 집회 시위 참가자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랬던 경찰, 비교적 노동자들과 가깝다는 문재인 정부 땐 어땠을까요? 올해 2월 민주노총 소속 택배 기사들이 CJ 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19일 동안 불법 점거했는데요. 노사 간 문제라며 경찰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불과 몇 달 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태도가 또 바뀝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자 수십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갑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더욱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독립성이니 중립성이니 운운하나. 지금의 경찰청 체제에서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행안부의 직접 통제를 받으면 어떨지 벌써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이 같은 불안감을 알고 있는 걸까요?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라는 권고안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던 지난 21일. 이날 경찰엔 또 다른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가 발표 2시간 만에 번복된 겁니다. 이틀 뒤 윤 대통령은 경찰이 대통령 제가 없이 인사를 공개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경찰의 해명은 소용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검찰총장 자리가 오래 비어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규모 검찰 인사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사가 다 끝난 뒤 들어올 검찰총장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비판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입니다. 윤 대통령, 자신이 총장이던 시절엔 전혀 달랐는데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자신의 대검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자 식물총장을 만드냐며 강하게 반발했죠. 저보고 오전에 법무부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인사는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협의가 아니거든요. 법에 말한 인사협의랑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고. 경찰을 향해서도 대선 전후로 많이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경찰 조직을 행안부 장관 아래로 두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후보 때는 오히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었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다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찰 관리 조직을 행안부에 만들라고 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이 기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한 날 곧바로 구성됐습니다. 그 뒤 4번의 회의를 거쳐 40일 만에 속전속결로 권고안을 도출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 장관은 곧 임명될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7자리 중 6자리를 물갈이했는데요. 이례적으로 한 사람씩 면접까지 하며 논란을 불렀습니다. 치안정감 후보자들을 이제 대통령님께 인사 제청하기에 앞서서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이번 승진 내정자 6분이 다 어떻게 보면 경찰청장 후보군에 포함됐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건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는 이상민 장관과 따로 면담한 치안정감 6명 모두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대부분 구체적 답변을 피했는데요. 지금 인사가 진행 중이고 저희들도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얘기를 못 드리는 거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이제 경찰 내부의 지적도 좀 있던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건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 지휘부나 후배 경찰들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제 경찰국을 갖다가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떤?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경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뭐 이런 부분을 존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면접에 들어갔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하는 장애인 단체에 대해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 처리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면접을 보고 모니터링 됐을 때 그런 업무 인식과 태도가 그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행안부 자문위의 공고안이 앞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상상할 필요 없이 너무나 명약관황한 현장을 봤다. 이상민 장관의 명확한 입장이 궁금해졌습니다. 세종 정부청사로 찾아갔는데요. 퇴행이라는 지적에 이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치안본부 수석을 간다는 것은 경찰청을 없앤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사안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투명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행정부처는 모든 행정행위 근거가 남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에 하지 않고 직접 권력기관을 청와대가 그동안 잡아왔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걸 바로잡겠다고 하는 건데. 법률에 근거해 권력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검찰과의 형평성도 명분을 앞세웁니다.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드는 게 왜 문제냐는 겁니다. 경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에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은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의 근거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행안부 권고안에는 경찰국 설치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 전부 경찰청법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행안부에서 내부적으로 행안부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인 것이고요. 사실 경찰을 감시 감독하는 민주적 통제 기구가 이미 있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입니다. 재구시를 못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며 방치된 게 문제였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명단 정해가지고 보내면은 경찰위원회에서 그냥 동의를 그냥 요식행위 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한 번도 경찰청장을 갖다 누구 세우겠다, 시키겠다 그러는데 반대한 적이 없어요. 이 경찰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지만 이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거는 장기적으로 제가 즉석에서 답변 드릴 것은 아니고 국민적 합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 경찰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경찰청의 자문위원회 정도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권력이 비대하다라고 해서 행안부 장관의 권력을 비대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악을 악으로 막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는 해법이 제시가 된 겁니다. 현 정부 출범 직전 여당이던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더욱 축소시키고 그만큼 경찰의 권한을 키워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시선이 대선 전과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힘이 세지자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그래서 지우기 어렵습니다.